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있으면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 환급과 물가입니다. 앤디 킴 상원의원이 어제 그런 얘기를 남겼죠. 환급될 관세 200조 원이 미국 가계로 결국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가계가 됐든 기업이든 어디로든 이 돈이라는 게 가게 되면은 결국 물가 상승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로 인한 수입 금액을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규모 자체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걸 이제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 한 2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금액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가계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사실은 이미 좀 예전부터 아이파에 의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가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볍게 좀 이전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코비드 시기에 정부에서 이제 재난지원금들을 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계의 소비 여력으로 혹은 투자 여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가 나타난다면은 당연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자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해진다면 연준의 금리 경로도 많이 불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전에 AI에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때 이 부분이 결국은 연준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똑같은 시나리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제일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또 되돌려질지 혹은 어느 정도 규모로 또 부과가 될지 어떻게 조정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관세 아이파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이랬을 때 연준 같은 경우는 향후 6개월 내지는 12개월을 두고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웨이den시라고 하는 관망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불확실해지는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세 정책에 따라 연준의 금리 경로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관세 철의 수혜와 또 피해입니다. 이번 관세 위법 결정에 최대 수혜국이 또 중국과 브라질이 될 거란 그런 분석도 있는데 반대로 협상을 마무리했던 뭐 우리나라가 됐든 뭐 일본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좀 불리해진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저도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든 다른 방안들을 찾아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큰 대세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좀 활용을 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은 기존의 관세가 한 20에서 30%를 부과를 받던 브라질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당장의 관세가 좀 낮아짐으로써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관세율을 일부 낮추는 부분들 이런 프리미엄을 좀 받아왔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기존의 프리미엄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중국과 관세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좀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네, 일부 좀 센티멘트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소재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계 산업 중에서 약간의 범용 제품들, 이런 경우들 아니면은 또 중저가 소비재 같은 경우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슨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차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 말은 결국은 가격에 민감한 제품이라는 것이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가 낮아지는 중국이나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경합도가 낮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하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센티멘트적으로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미국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기존의 주도주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전력기계나 조선 같은 것들,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세가 바뀐다 하더라도 경쟁 강도가 약한 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영향력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대체 불가한 영역과 관련해서는 타격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뭐 예전에 한창 또 많이 강조해 주셨었는데 상호 관세 위법 소식에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큰 게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가 코로나 시기 이후로 따져봤을 때 대미 수출 품목 중에서 자동차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출 성장도 상당히 높았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가장 큰 산업으로서 꼽혔던 상황이고, 관세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직 정확하긴 모릅니다. 물론 저는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 관세 무효화 가능성 자체는 자동차 산업의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20일까지의 수출들을 살펴보면은 자동차 쪽 수출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할부 금리에 대한 부담들, 금리 인하가 안 되다 보니까 할부 금리 부담이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도 좀 이어지다 보니까 본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들과는 달리 본업의 이익 세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걱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자동차 말고도 또 다른 관세철의 수혜 섹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마진이 조금 낮은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 설비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관세가 약간은 좀 약화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중소형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내지는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따져보면은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좀 더 많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관세 리스크 속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 잘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3차 상법 개정안 초읽기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혹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증권이나 보험사 이런 섹터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사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 굳이 뭐 증시에서 얘기가 되는 뭐 격언들 있잖아요. 뭐 뉴스에 사서 아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뉴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자사주 매입한 부분들을 이제 의무 소각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미 증시에서 뭐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증권사 주가들을 살펴보면, 내지는 뭐 증권사 중에서도 좀 중소형 증권사들까지도 주가가 올랐던 상황이고, 보험사들도 어느 정도는 좀 주가가 올랐던 상황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느 섹터들 기업들을 담아볼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 강조했던 뭐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이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업종 단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네. 우량한 지주사들 중에서 좀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도 이제 현금이 많이 보유한 기업,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 내지는 이 잉여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는 기업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량 지주사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자회사들이 실적을 꾸준히 잘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통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들이 많은 종목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또 따로 얘기를 드려보면은 네.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 내지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1차 상법 개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에서 주주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들이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아마도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목적으로 확대를 좀 목적으로 액션을 좀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결국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 이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지금까지 도매스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